자, 이번 시간에는 은행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은행 상품은 예금 계정하고 신탁 계정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금 계정, 은행 계정이라고도 하지요. 예금 계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예금 계정 상품들은 이렇게 구분해요. 일단 입출금 시 입출금식이라는 얘기는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주로 예금의 목적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이런 예금이다. 그래서 이 입출식 예금을 보통 요구불성 예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불하는 이런 요구불성 예금인데, 이 요구불성 상품 중에서도 유동성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냐, 또는 재테크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춘 거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테크 상품하고 유동성을 포커스로 한, 목적으로 한 상품,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일단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은 MMDA라고 하는 게 있고요. MMF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MMDA는 머니마켓 디파짓 어카운트라고 그래가지고 1997년에 4단계 금리 자유화를 계기로 해서 3개월 미만짜리의 금리가 자유화되면서 탄생하게 된 그런 상품으로 금리는 높게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면서 이체 기능이라든지 자동이체라든지 또는 결제 기능 이런 것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단기 목돈 마련에 유리한 그런 목돈 운용에 유리한 상품이고요. 개인이나 법인이 다 이 MMDA에 가입할 수 있는데 예치 한도 제한은 없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100만 원 또는 5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최저 한도라고 하는 게 아예 없는 은행도 있어요. 이 MMDA의 특징은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은행마다 조금씩 이자 계산 방법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자 계산 기준일 그리고 원가일이라는 게 저축예금이나 자유저축예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일복리, 즉 매일매일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정산해서 지급하거나 월복리로 하면 매월 평잔으로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원금 산입하거나 3개월 복리 또는 6개월 복리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이 MMDA는 500만 원 미만의 소액 여유자금 보유자나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가 저축예금보다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금리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MMDA 상품은 피해야 되겠죠. 이 MMDA는 그래서 특징이 예치 기간에 따른 차등이자는 적용하지 않지만 예치 금액별 차등이자는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 예금해 놓은 사람과 500만 원 예금해 놓은 사람은 5천만 원 예금해 놓은 사람이 금리를 좀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금액 간 차등 적용은 하고, 다만 한 달 맡긴 사람과 2달 맡긴 사람의 금리 차등은 안 한다. 그러니까 기간별 차등화는 없고 금액별 차등화는 있다라는 얘기죠. 이 MMF는 원래 은행의 상품이 아니라 자산운용사 상품인데 은행에서 대신 판매해주는, 그래서 이거는 관리 대행 판매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관하고 운용해주는, 판매해주는 그런 상품이죠. 그래서 펀드 상품이라고, 일종의 펀드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유동성 상품으로는 당좌예금이나 또는 가계당좌예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보통예금도 있을 수 있고요. 보통예금, 그 다음에 장기 증권 제휴 저축예금 상품, 저축예금 또는 별단예금 이런 것들을 유동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저축예금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다 취급하고요. 상호저축은행에서도 취급하고 우체국까지도, 이거는 가계우대성 저축상품으로 보시면 되고, 예치 금액이나 예치 기간 이런 게 제한이 없고 입출금도 자유롭지만 보통예금보다는 금리가 높게 적용되고, 그래서 가계에서는 여유자금을 초단기로 예치하거나 입출금이 좀 빈번하게 이용될 때 운용하는 상품이 저축예금으로, 개인의 경우에 저축예금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이나 좌수 또는
가입 한도 같은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자는 보통 석 달마다 3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에다가 복리로 가산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저축예금 중에서도 증권거래저축예금이라 해서 증권제휴계좌가 있어요. 이 증권제휴계좌는 중개 역할뿐만 아니라 부가서비스 또는 고객 혜택도 가미된 증권거래 연결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은행에 가서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 같은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저축예금의 신규로 증권사의 증권거래계좌가 자동으로 신규가 되고 유동성 예금 기능 또는 증권거래계좌, 주식매매거래, 주식을 사고팔고 하면 그 대금의 출금이라든지 또는 주식 팔은 자금이 입금이 된다든지 이렇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이런 걸 증권 제휴계좌라고 해서 모계좌는 일단 저축예금 계좌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계당좌예금, 이 당좌 중에 법인이 쓰는 당좌가 아니라 가계당좌예금 같은 경우는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용 당좌예금을 가계당좌라고 하고 이 가계당좌의 가입 자격은 일단 자격 요건이 있는 개인이라든지 또는 자영업자로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용 상태가 양호한 개인이어야 되겠고 예치 한도 제한은 없지만 수표의 한 장당 발행 한도가 통상적으로 봉급생활자는 100만 원까지고 자영업자는 500만 원 이내로 운용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단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대출 한도는 예금자의 신용별로 설정이 되는데 은행별로 한 달에서 보통 1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게 바로 가계당좌예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입 대상 자유롭고 예치금액 한도 없고 예치 기간도 제한도 없고 우리 옛날에 영화 중에 돈을 갖고 튀어라 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에 300억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예금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입출금도 자유롭고 한도나 가입 자격도 상품이 보통예금인데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할 만큼 이자율이 매우 낮은 예금이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거의 안 주면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지만 가입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저축예금에 가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보통예금은 저축예금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 가입을 별로 안 하는 이런 상품이 돼버렸고 당좌 거래가 없는 현금 보관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종교단체, 교회나 절 이런 종교단체에서 특수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할 경우에 쓰이는 것이 보통예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별단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리가 안 되는 미결제 미정리자금 또는 다른 계정으로 대치가 곤란한 이런 기타 예금 과목인데 통상적으로 이 별단예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자기압수표 발행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가서 출금 신청을 하는데 1,000만 원 출금하겠습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현금으로 가져가면 1,000만 원이 복잡하니까 수표 한 장으로 주세요. 그랬을 때 내가 1,000만 원 출금은 했지만 은행에서 현금은 안 나갔죠. 수표만 은행에서 발행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1,000만 원 출금을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안 나가고 수표가 나갔다라면 은행에 1,000만 원은 따로 현금을 준비해놔야 되는데 그 돈을 별단 예금 계정으로 처리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은행의 입출식 예금, 즉 요구불성 예금이라고 하는 걸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목돈 마련을 위해서 내가 예금하는 목적이 만약에 목돈을 장만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목돈 마련 관련된 상품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돈을 모으려면 우리 흔히 적금을 들죠. 그걸 정기적금이라고 합니다. 6개월에서 한 5년짜리 이런 정기적금에 가입할 수 있고요. 상호부금에도 가입할 수 있겠고요. 물론 상호부금은 대출까지도 되는 상품이고요.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겠죠. 자,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적금이죠. 그래서 일반 적금, 일반 정기적금이라고 하는 걸 보면
법인이나 개인이 다 적금에 가입할 수 있고 예치 한도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기간은 6개월에서 60개월 정도. 그러니까 5년까지 적금에 가입한다는 얘기고요. 이 정기적금은 세금 우대도 가능해요. 단 세금 우대를 받으려면,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이 적금은 나중에 적금 불이백이 자꾸 커지는데 돈 쓸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적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담보대출 금액은 95% 이내에서 대출금의 불이익금액의 95%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정기적금이죠. 금리는 자유화되어 있고 이 적금 상품에 들어가는 거는 예금자 보호도 되는 상품입니다. 상호부금이라고 하는 거는 개가 변천된 이런 걸로 보면 돼요. 우리 개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시골에서는 사금융인 개라고 하는 게 만약에 누군가가 시집장가를 간다 그러면 목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동네에서 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집도 또 시집장가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집도 가는데 우리 집에 일단 목돈이 먼저 들어가니까 내가 개돈을 제일 먼저 타마.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개돈을 타는 개주가 돼가지고 개를 불입해요. 그럼 한 10가구가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씩만 개를 가입해도 한 집이 타갈 때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되겠죠. 10집이 거두면. 그래가지고 일단 혼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는 다음 달부터 계속 200만 원씩 저쪽 집 줘야 되고 그 다음 집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주면 서로 어려울 때 돕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전통 미풍양속인 상부상주의 정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개 정신이 도시로 올라와가지고 개가 변질이 됩니다. 뭐냐면 사기꾼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골프 연습장 같은 데 가가지고 골프를 치고 그러면은요 일단 있어 보이죠. 그 골프 연습장에 돈 많은 사모님들이 연습하러 나옵니다. 그럼 누군가가 어떤 신사가 딱 접근을 해가지고 골프 언제 배우셨냐 그러면서 제가 비거리 멀리 나가게 자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누님 뭐 이래가지고 접근해가지고 골프 치는 자세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래서 운동했으니까 식사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식사 시간에 자기 신분을 약간 부풀려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조만한 사업하고 있는데 뭐 1년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새 사업 자금이 조금 빡빡해서 그런데 누님 우리 친구분들하고 몇 분이 개나 합시다. 아주 작은 거 한 사람에 1억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명이 1억씩 개를 해가지고 한 10억을 딱 챙긴 다음에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볼 일이 없어요. 만난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돈 가지고 튄 거죠. 이런 걸 통상적으로 개사구라고 합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개사구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생하니까 개라고 하는 게 사라지고 이제는 남아있는 게 오히려 먹잡개밖에 없어요. 친목개만 있어가지고 걷어서 그날 먹고 끝나는 이런 모임만 생기게 되고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개는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상부상주의 정신이 점점 소멸되는 것 같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상호부금이라고 하는 상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상호부금은 전통 미풍양속인 개를 계승한 건데 어떻게 하냐면 개라고 하는 건 내가 돈이 없어도 일단 불입하기로 하고 목돈을 꺼낼 수 있는 거죠. 상호부금 역시 내가 1,000만 원 가입했다, 2,000만 원 가입했다, 가입하고 4분의 1만 불입하면 즉 1,000만 원 계약했으면 250만 원만 불입하면 1,000만 원을 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호부금은 개 순서가 1등은 못 타먹지만 4분의 1번째는 내가 타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1,000만 원 계약하고 250만 원 불입하고 1,000만 원을 뺐을 수 있다라면 아직 750만 원을 안 넣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 탄 거죠. 이런 상품을 상호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입 대상은 제한이 없고요. 보통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으로 구분해서 10,000원 단위로 계약을 하고 6개월에서 5년 이하로 예치 기간은 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재산 형성이라고 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특별우대 비과세 저축.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비과세 저축이 아니라 특별 우대 비과세 저축이에요. 얼만큼 우대하고 있느냐? 정책금리를 가산금리로 주고 있습니다. 저도 고향 가가지고 농협 단위조합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는데 단위조합에 이렇게 그날 날짜 표시하고 요일 표시하는 게 벽에 붙어 있는데 그 밑에
오늘의 금리 해가지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금 상품들의 금리가 그날 고시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해가지고 금리가 11.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새 두 자릿수 금리가 어디에 있어요, 상품이? 근데 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10%가 넘는 금리를 주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봤더니 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국가의 예산으로 정책성 금리를 주고 있어서 이걸 특별 우대 비과세 상품입니다. 당연히 정책금리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저기서 이자에 대해서 세금도 한 푼 안 뗀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과세 상품이고요. 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저소득층이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이 있고 일반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일반은 한 달에 12만 원. 그러니까 최고 한도가 월 12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저소득일 경우에는 월 1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면 얘는 1년 동안에 144만 원 불입하겠고 얘는 1년 동안에 120만 원이 불입이 되겠죠. 이렇게 최고 가입 한도가 120만 원, 144만 원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3년 납이나 5년 납, 3년에서 5년 납, 3년 납을 택할 수도 있고 5년 납을 택할 수도 있고 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그 대신 납입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매달 불입해도 되고 3, 6, 9, 12 반기별로 분기별로 내도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로 해서 낼 수도 있어요. 가입 한도는 월 5,000원 이상이어야 되고 12만 원이 최고 한도겠죠. 2009년도까지만 이 상품은 한시적으로 2009년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지금 주겠다라고 예고가 돼 있습니다. 지역 농협이라든지 또는 지구별 수협, 그래서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농어민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원부가 있다든지 어민이라든지 농민과 어민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목돈을 마련하는 데 따른 상품인데 이제 목돈을 이미 갖고 있어. 그러면 이 목돈을 더 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재테크 저축이라고 해요. 목돈의 재테크. 목돈의 재테크 저축은 이걸 통상적으로 거치식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목돈을 투자해서 거치식 상품으로 운용하려면 고려해야 될 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들을 재테크할 때 고려해야 되냐? 첫째는 투자기간. 투자기간이 길 거냐 짧을 거냐 이거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자율 적용 방법. 투자기간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자율, 금리, 즉 이 금리가 어떻게 적용되냐는 적용 방법을 봐야 되는데 이 금리 적용 방법은 달리로 할 거냐 또는 복리로 할 거냐 또는 금리를 계산할 때 고정금리로 할 거냐 변동금리로 할 거냐 또는 지금 가입하는 순간에 아예 계속 확정할 거냐 확정금리로 할 거냐 이런 거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재테크 할 때는 세전이자가 아니라 세후이자, 세금을 공제한 후에 이자로 계산해서 수익률을 따져봐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유동성과 세금도 검토해야 된다. 왜 유동성과 세금을 검토하라고 하냐면 특히 이 세금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종합과세에 대비도 해야 돼요. 자금액이 클수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품을 분류해보면 상품은 어떤 상품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돈 재테크는 목돈 마련에서 대표적인 상품이 정기적금이라면 재테크 상품으로는 정기예금. 거치식 예금의 대명사죠.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기예금은 일반 정기예금이 있고요. 실세금리 연동형 정기예금이 있고 그리고 단기 회전 정기예금 또는 시장 지수 연동 정기예금 그리고 분리과세 국공채용 예금이라고 하는 걸로 따로 또 세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일정한 예치기간 그리고 금리라고 하는 걸 딱 미리 정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장기 저축성 예금이에요.
예치 한도나 가입 대상은 제한이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1등에 돼서 20억을 탔다. 이 20억을 은행에다 한꺼번에 딱 불입해 놓을 때 이게 정기 예금이 될 텐데 예치 기간은 한 달에서부터 5년 이내까지 두면 되고요. 이자율은 자유화되어 있지만 정기예금은 확정금리로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매월 이자 지급하는 상품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정기예금도 95%까지는 담보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실세금리 연동형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기준금리가 돼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이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가입시 금리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금리, 즉 회사채 유통수익률 금리를 적용해서 확정금리로 적용하되 금리 변동기에는 실세금리에 따라 목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이 바로 실세금리 연동형 정기예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계약기간은 보통 이거는 1년 이내인데 가입 한도는 제한이 없지만 어떤 은행에서는 500만 원 이상 하라고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기 회전 정기예금은 정기예금 중에서 1개월 또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회전 기간을 둬 가지고 복리 운용으로 고수익을 시현하고, 그러니까 복리로 계속 해주기 때문에 중도 해지 이율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화하고 전규 적용이 이자율을 신규 후 매 회전 기간마다 적용하는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정기예금, 변동금리부 정기예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시장지수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냐? 보통 요새 금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이렇게 저금리가 되니까 은행의 예금 상품들이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금리지수라든지 주가지수라든지 환율지수라든지 이런 일종의 지수를 가지고 지수가 올라가면 그 올라간 것만큼 더 플러스 알파로 줄 수 있는 이런 상품으로 개발한 것이 시장 지수 연동 정기예금이고, 최근에 많이 시판되고 있는 것이 ELD라고 해서 주가지수 연동예금이 있어요. 주가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더 금리를 적용해 주겠다. 또는 분리과세 국공채용 예금도 있어요. 투자기간에 상관없이 왜 분리과세 국공채용 예금에 가입하냐면, 우리가 재테크 상품을 고려할 때는 종합과세도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면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분리과세를 미리 선택해버리면 분리과세로 세금은 끝나버려요.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이 제한이 되죠. 그래서 특히 이 분리과세 국공채예금은 물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VIP 고객들, 주로 PB센터에서 제한된 고객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투자기간은 2년 6개월 이상이고요. 주로 국공채로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지 시에는 원리금을 수령해가고 중도 해지도 가능한 상품이죠. 그 다음에 CD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CD, 양도성 예금증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양도성 예금증서는 잘 챙겨두셔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다. 양도성 예금증서는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양도성 예금증서는 제한은 금액 단위의 제한은 없지만 은행별로 5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발급받아야 되고, 이 CD는 30일에서 보통 5년 이내로 발행을 하되 휴일은 만기일로 할 수가 없고요. 발행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 가지고 일수 해당일을 만기일로 따지는 게 CD죠. 실세금리 연동형으로 하되 이 CD는 확정금리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실세금리 연동을 하되 가입 당시에 확정금리로 적용하는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CD는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을 운용할 때, 이 CD를 운용할 때는 기간 설정을 잘해야 되겠죠. 중간에 돈 쓸 일이 있는데 만기를 길게 잡았다든지 그러면 유동성에서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CD는 만기가 지나면 만기 이후에는 이자 지급을 안 합니다. 이자 지급 없다. 이 CD에 해당하는 이 중요한 사항은 꼭 챙겨두셔야 돼요. 다음 중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다.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상품이다. 만기 이전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만기가 지나면 이자 지급은 한 푼도 안 합니다. 이런 내용은 챙겨둬야 되겠다. 자, 세 번째는 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CD와 버금가게 이 RP도 중요시합니다. 이 RP도 잘 챙겨두셔야 되는데 repurchasement 그래가지고 환매주권부 채권매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RP는 대상자가 개인 및 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RP는 대상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RP는 아무거나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환매주권부 채권이 아니라 대상 채권이 일단 국채라든지 지방채라든지 특수채 그리고 회사채가 들어가긴 하는데 일반 회사채는 RP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상장법인의 채권, 즉 이걸 상장채라고 그래요. 상장이 돼 있는 채권만 해당이 된다. RP의 대상 채권이고요. RP는 통상적으로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30일에서 1년 이내로 하는데 30일 내에 환매 시에는 환매를 30일 이내, 한 달 이내에 환매할 때는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앞에 말한 CD라든지 지금 이 RP라고 하는 거는 예금자 보호법상의 예금자 비보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CD나 RP는 우량 금융기관에서 해야지 우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CD를 발급받았다. 그 금융기관 도산했다. 돈 못 찾습니다. 이거는 예금자 보호법상의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에요. RP에 대해서도 CD처럼 챙겨두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표지여음. 표지여음은 통상적으로 500만원 이상으로 원래는 제한이 없지만 은행마다 5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표지여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은행들은 어음 할인이라는 걸 해주는데 주로 이제 우량기관에서부터 어음 할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아무리 은행이라 하더라도 돈이 많이 쌓이는 게 아니라 돈이 어음 할인을 해주면서 다 나갔으면 어음만 잔뜩 쌓여있고 돈이 은행은 유동성이 없어지죠. 그러면 어음 할인해서 받아놓은 그 어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은행이 다시 예금하러 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예금 상품에 편입시켜주는데 그때 많은 어음들을 기초로 해서 은행이 새로 발행한 이 어음을 표지어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 자, 생계형 저축은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이 생계형 저축은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계형 저축의 특징을 잘 챙겨두셔야 됩니다. 일단 생계형 저축은 첫 번째 특징은 예금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래서 보통은 비과세 저축, 생계형 비과세 저축 제목에다가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자, 비과세 혜택을 주다 보니까 한도가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예치할 수는 없고요. 1인당 3천만 원까지로 한다. 1인당 3천만 원까지 한도로 하고 있고요. 저축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보통 비과세나 세금 우대나 이런 혜택 주는 상품들은 만기라고 하는 게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굉장히 독특해요. 만기 제한이 없이 만약에 만기가 안 돼서 중도 해지에도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보통 우리가 3년짜리나 5년짜리 가입했다가요.
2년 만에 중도해지했다. 기존에 비과세 혜택이라는 세금 혜택을 본 게 있다. 세금 추징당합니다. 다 토해내요. 근데 이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그런 제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기 이전에 해지해도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더라. 이게 특징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죠. 내가 세제 혜택을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예금은 생계형 비과세 저축이라는 예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상품들에다가 나 생계형 비과세 혜택을 받겠다.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비과세뿐만 아니라 만기 제한도 없고 중도해지에도 세제 혜택을 받는 아주 독특한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자격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가입 대상만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다음 중 생계형 비과세 저축의 가입 대상자와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가입 대상자를 잘 챙겨두셔야 돼요. 자, 일단 가입 대상은 장애인과 노인에게는 가입 대상으로 해주는데 노인의 경우에 연령을 조심하셔야 돼요. 노인은 남자일 경우에는 60세, 여자일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해서 노인으로 대우를 합니다. 노인은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물론 이때 장애인은요. 내가 테니스 치다가 손가락이 다쳤어. 나 장애인이요.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장애인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고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국가유공자에서 상위자. 국가유공자 중에 상위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 즉 이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죠. 보통. 국가로부터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을 받아서 생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활보호 대상자.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월남전에 갔을 때 우리 청룡부대, 맹호부대 용사들이 베트남에서 베트콩을 맞이해서 열심히 밀림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정글에서 싸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헬리콥터 위에서 고엽제를 살포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무들이 정글이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 밑에서 전투하고 있는 우리 군대에는 그대로 그 고엽제를 비 맞듯이 맞았습니다. 몸이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죽어갑니다. 이게 고엽제 후유증 환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5.18 민주화 관련해서 5.18 광주 민주화 부상자. 이때 5.18 민주화 관련해서 부상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소득이 없거나 또는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생계형 저축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상품은 꼭 챙겨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하면 목돈을 가지고 재테크할 수 있는 주로 이제 거치식 상품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네 번째는 기타 특수목적부 상품. 자, 금융상품인데 기타 특수목적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하는 예금이나 투자를 할 때 따로 목표가 있죠. 근데 그 목표 중에 대표적인 게 주택 마련이라고 그랬어요. 집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주택 마련을 나의 저축의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일단 주택 마련을 하려면 청약저축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가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한다. 그러면 청약저축은 적금형으로 가입이 되는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우리가 이걸 평수로 얘기하면 전용 25.7평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이 청약저축은 다른 금융상품들은 모든 은행에서 다 취급이 되는데 이 청약저축만 가입 은행이 제한되어 있어요. 국민은행하고요, 농협하고요, 우리은행. 국민은행과 농협, 우리은행 여기에서만 취급이 되는 이 청약저축은 가입 대상이 또 까다로워요.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만,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1세대 1계좌, 한 세대에 한 계좌씩 가입하고, 단 세대주라고 해서 모든 집 없는 세대주는 다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예요. 2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무주택자를 하더라도 가입이 안 되는 거고요. 언제까지 청약저축에 가입하냐? 가입 기간을 보면 국민주택 기금으로 지원해서 지어지는 집을 국민주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국민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그날까지를 청약저축의 가입 기간으로 보고요. 한 달의 불이익은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그래서 청약저축은 최고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씩 불입하면 청약저축에서는 부르주아에 속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에요. 10만 원씩만 불입해도. 그러니까 이 청약저축은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무주택 세대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청약 순위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24개월을 그래서 연체 없이 24회 이상 불입하면 청약 1순위가 되고요. 근데 이럴 경우 있어요. 내가 가난하고 무주택 세대주였기 때문에 청약저축에 가입했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전문가가 돼가지고 변호사 합격했다든지 뭐 회계사에 합격했다든지 돈을 많이 벌게 됐어. 그러면 나는 청약저축에 가입해놨는데 돈 많이 벌으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나도 바꿔야 되겠다.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이 주택마련저축은요,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됐을 때 그 청약예금에 맞춰서 청약자격이 또 부여가 되겠죠. 이걸 주택 청약저축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청약예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청약예금은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개인이나 또는 외국인 거주자까지, 이 청약예금은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어요. 국내, 즉 청약예금 실시하는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으면 서울에서 가입해야 되고, 부산에 살고 있으면 부산에서 가입하고, 대구에 살면 대구에서 가입하고,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에서 이거는 취급하고 있고요. 20세 이상의 국민이나 외국인 거주자도 다 가능한데, 이 청약예금은 가입 기간이 1년씩 해가지고 자동 재예치되는 방법으로 계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예금은 계약 기간이 1년이지만 1년 후에도 또 계속 놔두게 되면 자동 재예치가 된다는 얘기고, 전 금융기관에 1인 1계좌만 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청약예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각 지역별로 예치 금액에 따른 청약할 수 있는 평형, 물론 이 청약예금도 2년이 경과되면 1순위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1순위 자격을 가지고 내가 청약을 하겠다라고 할 때 평형을 보면 서울하고요, 서울하고 부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서울, 부산, 광역시, 기타 광역시, 그리고 기타 시군, 이렇게 해서 예치 금액이 조금씩 주택의 청약 면적에 따라 다른데,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서울 기준으로 300만원 불입하면 되고요.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시군의 경우는 200만원, 이렇게 다르고요. 102제곱미터 이하, 102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청약한다라면 서울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는 600만원, 기타 광역시는 400만원이면 되고, 시군의 단위에서는 300만원이면 됩니다. 또 주의해야 될 게, 이 102제곱미터까지는 다 이하로 표현했는데요. 102에서 135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102에서 135까지 이 안에서만 청약할 수 있는 거지 102제곱미터보다 작은 평형은 청약을 못합니다. 내가 크니까 밑에까지는 다 되는 거 아니냐? 안 돼요. 102에서 135까지는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예치하면 되고요. 광역시의 경우는 700만 원, 그리고 기타 시군의 경우에는 400만 원을 예치하고 청약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135제곱미터를 초과했을 경우에 당연히 135제곱미터의 초과이기 때문에 135제곱미터보다 밑에 평형 때는 청약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500만 원, 그리고 기타 광역시는 1,000만 원이고 시군 단위에서는 500만 원으로 청약예금은 예치 금액이 다 달라요. 그런데 102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예금에 가입할 때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예금은요, 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자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자금이 있고 플러스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여기에도 청약 자격이 있거든요. 근데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102제곱미터 이하 가입자는 청약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도 청약저축도 원래는 국민주택에 청약해야 되지만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도 가능해요. 이렇게 청약예금과 청약저축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도 다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약부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은 거치식이고 청약저축은 적립식이죠. 이 청약부금도 청약저축처럼 적립식이에요. 그래서 가입기간은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있는데 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요. 이 청약부금도 24회 이상, 즉 2년 동안 24회 이상 불입하면 1순위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이 청약부금도 정기 적립을 하든지 자유적립을 하든지 적립식 상품인데, 이 청약부금에 가입하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플러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그러니까 주력 상품을 보면은요, 청약저축은 원래 국민주택이 주력이고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 청약예금에서는 민영주택이 주력인데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도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청약부금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 주력인데 85제곱미터 이하라면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자격을 부여해주고 있고요. 이 청약부금에 대해서 알아봤고,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다 이 두 가지는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는 장마저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 장기주택마련저축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잘 챙겨둘 필요가 있어요. 일단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꼭 필요한 가입 자격을 보면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소유자인데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단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돼요. 왜냐하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허용을 해줬더니, 이게 이제 중산층 이하의 서민 대중을 위한 특혜를 주는 건데, 강남에서는 33평 아파트 갖고 있으면 15억, 20억짜리도 있어요. 15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서민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이내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해 가입 자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7년 이상 불입하면 7년 이상 계약을 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장기주택마련이라고 할 때 그 기간을 7년으로 해가지고 7년 이상 계약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뿐만 아니라 비과세 플러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불입금액의 300만 원 한도로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죠. 저축기간은 7년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축금액, 즉 납입금액의 40% 이내로 해서 3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청약할 때 1순위 요건이 강화된다라든지 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을 75% 한대라든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특이사항은 더 챙겨두는 것도 괜찮겠고요. 이제 주택마련이라고 하는 특수목적부 상품은 이런 정도로 다뤄보고요. 두 번째는 노후 대비를 해야 되겠다. 노후 생활을 위한 저축으로는 연금저축이나 연금신탁을 꼽습니다. 자, 연금저축이나 연금신탁. 이 연금저축이나 신탁은 계약 이전은 가능하지만 양도는 불가능해요.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면 매회 10,000원 이상으로 해서 가입이 되고요. 분기별 300만 원 이내로, 분기별 300만 원 이내라는 얘기는 한 달에 100만 원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연금저축이나 연금신탁은 원금을 깨먹어도 원금을 보전해주는 원금 보전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연금저축은 담보대출도 가능해요. 즉 수익자 본인 명의의 대출을 위해서는 담보 제공이 가능한데 양도는 할 수 없다. 주의할 거는 이거는 양도 불가. 양도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주고 있어요. 단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5.5%, 즉 5%의 소득세와 10%, 소득세의 10%인 0.5%의 주민세가 포함되겠죠. 이 연금저축은 2000년까지 가입했던 개인연금과 2001년부터 신규 가입됐던 연금저축을 구분해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개인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2000년까지는 가입 연령이요 20세 이상으로 됐었고 연간 불입액의 40%를 최고 72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2001년부터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 100% 다 공제해주고 최고 한도를 300만 원까지 소득액 공제해줍니다. 자, 개인연금저축은 기존의 비과세 상품이었는데 연금저축은 과세를 합니다.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게 돼 있고요. 이 연금저축은 계약 이전이 어떤 금융기관의 중도 해지로 잡지 않고요.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입했던 걸 보험사로 바꾸겠다. 보험사로 가입됐던 걸 은행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계약이 해지된 게 아니라 그대로 계약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교육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특수목적으로 장학적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물론 장학적금 같은 경우는 1인 10계좌까지 10계좌까지 가능하고 상시 보호상품이죠. 중고생의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고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각 계좌당 100만 원까지로 가입 한도가 되어 있는 것이 장학적금이죠. 이렇게 은행의 예금상품에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띠고 있는 그런 금융상품들도 있더라.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